저는 머지않아 한국 경제에 IMF에 버금가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위기의 하나는 가계부채에서 올 거고, 그 가계부채 중에 가장 심각한 요인은 부동산 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대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 부채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님이랑 내미락 하는 거죠.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이 집단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공사를 한 이 시행사에서 집단으로 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얼마씩 대출 받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이 대출 규제에서 상당히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집단 대출을 갖다가 규제하지 않고 그냥 가계부채를 갖다가 줄이도록 또 억제하도록 대책을 세워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가계부채 총액이 1223조 6700억인데요. 3개월 만에 20조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자, 2011년에 916조였던 가계빚이 5년도 안 돼서 300조가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어나니 소비가 늘어날 수 없어서 소득 중 소비를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이 2분기에 70.9%로 지난해보다 0.7% 하락해서 역대 최저라고 부릅니다. 지갑을 닫는 가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씀씀이를 줄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이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가계의 소비도 줄어들고 또 더 나아가서 가계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회의를 열었는데, 그래서 25일 대책을 그렇게 발표할 계획인데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대책을 마련 못했다는데요. 그 헛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 간의 엇박자라는 거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의 이견은 굉장히 심각한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이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오히려 부동산이 살려면 은행에서 빚을 잘 내줘서 가정이 그 빚을 내갖고 부동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주요 이견이 되는 정책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가 국토부의 이견이라는 겁니다. 집단 대출 보증은 아파트 분양 때 중도금 대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중도금은 보통 은행에서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집단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살려고 한 계약금 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위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왔습니다. 주택건설업체가 두 기관 중 한 곳을 골라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행시공사가 이제 아파트 그에 관련되는 대출을 갖다가 보증해주는 보증공사가 있어서 그 보증공사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보증서 달라고 보증서를 떼겠죠. 거기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은행은 무조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은행이 이런 어떤 보증서를 신뢰해서 아파트 계약자의 소득 상환 능력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증서를 갖다가 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은 개별 아파트 사는 사람의 이 개인 부채 관계나 신용 상황이나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 보증서만을 믿고 통으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은행은 안 떼일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중도금을 갖다가 상환해야 될 때 개인이 상환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위기 시에 금융 버블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골이라는 건데요. 근데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온 이 국토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단 대출을 제한하면 주택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 대출은 빼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작년 말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한때 재작년에는 정부가 돈을 갖다가 이 DTI니 LVT니 완화해서 막 빌려준다.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도 막 면세해준다 이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이 여신 심사를 갖다가 꼼꼼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집단 대출은 아파트 집단 대출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보정 상한을 갖다가 이렇게 정하고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결국 집단 대출을 갖다가 이 대출의 위험성을 없애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와 불신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부가 25일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여러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하지만은 본질적인 이 정부 경제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이 뾰족한 답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박승천 한원 총재 같은 경우는 현 위기의 본질은 저성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민생고로 인한 민생위기다. 문제는 3%의 성장 가실도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전월세 등 주거비는 크게 오르고 있다. 경기대책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 소득분배 양극화에서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 촉진, 가계부채 담보 축소, 부담 축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건데 정부의 경기대책은 과거에 성장을 하던 산업화 시대 때 패러다임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인데요. 왜 유독 한국만 더 어렵냐? 이러면 또 반발하는 분들 계실 건데 한국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성장이라고 이렇게 이 중산층이나 서민이 항상 어려워야 되냐? 앞으로 계속 저성장할 건데 그런 걸 갖다가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요. 결국 손 못 쓰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훅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6시간 잠자고 10시간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다. 이런 통계가 조사 결과 나왔답니다. 자,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12시 15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 19분에 일어나는데 수면 시간이 6시간 4분에 불과하다. 저는 수면 시간이 4시간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희망 수면 시간에 대해서 6시간 반은 자야 된다. 이래 이야기한답니다. 회사에는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40분에 퇴근하는 걸로 나왔고요.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기준으로 삼으면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응답자들의 절반은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에서 보통 1시간 일찍 출근한다는 응답이 27%였답니다. 1시간 이상 빨리 회사에 간다는 사람도 10%, 정시에 출근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정시에 출근하면 좀 찍히는 모양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무 시간이 OECD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길다. 제대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이 꿈 같은 소리죠. 저는 정부가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 시간으로 이 능률을 또 성과를 생산성을 검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좀 계몽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본 뒤따라간다 이러는데 얼마나 심각했기 때문인가 이래 보면요, 일본이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2,000달러였는데 유럽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40년간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90년에 국민소득이 18,000달러로
유럽에 17,000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89년 이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진 20년이라는 침체에 빠지면서요. 일본의 그 90년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3%로 OECD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아베가 이 두 번째 집권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12년간의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8%로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 1.7%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 등 서구가 자본주의 황금기 이후에 비록 경제 성장률이 3% 이하의 저성장으로 떨어져도 일본의 1%대 성장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서구는 43,000달러입니다. 이제는 서구한테 다시 많이 밀려버렸죠. 자, 그러니까 GDP 증가율의 근소한 차이가요. 결국은 일본과 유럽을 다시 역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수익률이나 이윤율, 성장률은 대폭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증가율의 차이가 뭐 크게 의미가 있겠나 하더라도 2% 성장하는 나라와 1%대 성장하는 나라 0. 몇 프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의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 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엄청난 격차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뭐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책 실패, 그리고 정치권 무능, 그리고 당시 패권 정당인 자민당이 고도 성장기에서는 한마디로 유리한 정치 체제였지만은 저성장기에서는 오히려 이 과거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마디로 자기 덫에 걸려버렸다. 이랬고 대한정당인 민주당도 잠시 집권을 했지만은 경제에 있어서는 무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장 추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아니냐? 한국은 고도 성장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7, 8% 성장했고요. 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6% 중성장을 했는데 최근 경기 순환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2005년 이후 그 5%대를 유지했는데 2013년 이후에는 3%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관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반등을 해서 다시 5%대로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그럴 수 있는 정책 수단이나 능력이나 뭔가 어떤 경제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향 전환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가 봤을 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이런 침체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민간 소비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변화된 세계 경제 상황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 성장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노령층의 빈곤과 청년 실업이 일본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수출은 점점 어려워질 거고 국내 내수도 점점 줄어드는데 뭘로 돌파구를 삼을 거냐? 그런데 여건은 일본보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빈곤과 실업이 저소비의 원흉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전통적인 뭐 부동산 부양책 또 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돈 푸는 이런 것들이 일본이 과거에 20년 동안 하고도 실패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270, 80%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폭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은 없고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 소비 활성화 조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량 실업, 민간 소비 부진, 총수요 정체 및 하락, 성장 감소가 이렇게 악순환을 빚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박 대통령 지금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경제를 거의 붕괴 상황을 목격을 하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